이혼? 웃기지 마. 사업하는 남자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 너 같은 게 이혼하면 어디 가서 거지처럼 살면서 버틸 수 있겠어? 그 순간 온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진짜 상처는 가슴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거지처럼 살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용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이 고통을 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모든 준비가 끝나버렸습니다. 여행 가방도 어젯밤에 이미 다 챙겨뒀고 성민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냉장고에 가득 준비해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이런 색깔 옷이 너한테 잘 어울린다고 했던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어요. 언제 그런 말을 해줬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 말이 너무 기뻤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부부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준호는 늘 바빴습니다. 사업이 바쁘다, 접대가 있다, 골프 약속이 있다며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성민이 어릴 때는 가족여행을 가자고 몇 번 제안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운데 여행이 무슨 여행이야. 그런 돈 있으면 성민이 학원비나 더 대줘. 그렇게 성민이는 어느새 30살이 되었고 회사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야 준호가 먼저 여행을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리조트나 가볼까? 요즘 일도 좀 안정됐고 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음식을 함께 먹을지, 바다를 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상상하면서 혼자 웃곤 했어요. 준호가 선택한 리조트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넓은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성민이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는데 이제라도 좋은 곳에 다녀올 거야. 성민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겠어요. 그동안 아빠랑 둘이서만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 후 줄곧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성민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고는 잠자리에서 잠깐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준호가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하면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행 전날 밤 준비를 마치고 나서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늘어난 주름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이 보였어요. 젊을 때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꾸며보고 싶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염색도 새로 했고 오랜만에 화장품도 새로 샀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새로워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쉴 때도 마치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여보,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어디 가는 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생각만 하고 싶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부부들도 많이 보였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여보, 고마워요.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괜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준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회사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 응.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그래도 여행 와서까지 일 걱정을 하는 준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일 생각 말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바다 전망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곳에서 준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짐을 풀면서 준비해온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할지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준호와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준비를 마치고 나왔는데 준호가 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잠깐만.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준호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다른 투숙객들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부부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그리고 우리처럼 중년 부부들도 보였습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호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 젊은 여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아버지와 딸인가 보다 싶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준호는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시도해봐도 대답이 성이 없었습니다. 여보,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내일은 뭘 할까요? 응,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예전 같으면 이런 대답에 서운해했을 텐데 오늘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회사 일이 많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방 옆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젊은 목소리 같았어요. 준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서 누가 웃고 있나 보네요. 준호는 대답 없이 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나니 준호가 발코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일 계획을 세우면서 기다렸어요. 바다를 보면서 산책도 하고 리조트 내 시설들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준호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옆에 누워주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에 데려와줘서. 응, 잘 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분명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냥 다른 투숙객이겠거니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 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분명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믿으며 잠에 들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너무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슨 일을 마치고 안심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준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유리였어요.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사 동료들 이름을 별로 얘기해주지 않아서 혹시 새로운 직원인가 싶었지만 새벽 3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상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옆방으로 넘어올 거야? 너무 기다리고 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옆방이라니 바로 우리 방 옆말인가요? 어젯밤에 들었던 여자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이유리라는 사람인 건 아니겠지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대화 내용을 더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미선이랑 같이 온 거 맞지? 조심해. 걱정 마. 얘는 눈치도 없고 의심도 안 해. 그래도 조심해야지. 들키면 큰일 나. 괜찮다니까. 내일 아침에 산책 간다고 하고 너랑 만날게.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결혼 후 처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더 위로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리조트 예약 완료. 우리 바로 옆방이야. 완벽하네. 미선이는 전혀 모르지? 당연하지. 얘가 뭘 알겠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사진들도 몇 장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셀카였어요. 아마 3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을 보면서 준호가 답장한 내용들을 보니 정말 역겨웠어요. 오늘 너무 예쁘다. 빨리 보고 싶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집에서는 나한테 무관심하게 굴었던 거였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후 준호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먹으러 가자.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일어났습니다. 네, 금방 준비할게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색도 창백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을 때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유리라는 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어요. 오히려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바다 구경이나 할까? 좋아요. 같이 산책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면서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그런데 나 잠깐 성민이한테 안부 전화 좀 해야겠어. 어제 연락 못했거든. 여기서 하세요. 아니야, 방에 가서 할게. 너는 먼저 로비에서 기다려. 이상했어요. 평소에 성민이한테 전화할 때는 굳이 따로 가서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나도 몰래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방 쪽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우리 방이 아닌 옆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로 바로 옆방에 그 여자가 있었던 거였어요. 복도 끝에 숨어서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준호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준호의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후에 준호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성민이는 잘 있대. 회사 일도 잘 되고 있고. 거짓말이었어요. 성민이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그 여자와 만나고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산책 가요. 바닷가를 걸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모습, 둘이 나누던 친밀한 분위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응, 그러네.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나는 그저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나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갔을 때도 주변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여보, 음식 맛이 어때요? 좋네. 너도 많이 먹어.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수영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다시 봤어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선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매도 좋고 정말 젊어 보였어요. 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에요. 준호도 그 여자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욱 치사해 보였어요. 여보, 저기 수영장에서 수영할까요? 나는 별로야. 너 혼자 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그 여자가 질투할까봐 걱정되는 거겠지요. 저녁이 되어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그 여자한테서 온 메시지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저런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보,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예요? 아, 회사에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메시지를 보면서 저렇게 웃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으니까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준호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분명히 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는 잠든 척하면서 준호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혹시 밤에 몰래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정말로 준호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요. 침실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기다린 후에 나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어디로 간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복도로 나와서 옆방 쪽을 봤더니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히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킬 위험이 있어서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준호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우리 부부 여행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나를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셋째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준호의 거짓말과 배신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쌓인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왔어요. 어젯밤에도 준호는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아예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꼬리도 처져 있었어요. 반면 준호는 오히려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만남 때문에 활력을 되찾은 모양이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 뭐랄까? 준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이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좀 쉬고 있을게요.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나는 혼자 산책이나 할까?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려는 거겠지요. 이제는 핑계를 대는 것도 대충대충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는데 말이에요.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 준호를 뒤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 역시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분 후에 따라 올라가서 복도에서 지켜보니 준호가 한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수영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젊고 예뻤어요. 아마 내 나이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나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리조트 정원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니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정말 좋다. 미선이는 뭐 하고 있을까? 걱정 마. 얘는 눈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를 얘라고 부르면서 눈치 없다고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들킬 수도 있고. 괜찮다니까. 내가 미선이를 얼마나 잘 아는데. 절대 의심 안 해. 더 이상 숨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준호와 그 여자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났어.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강유리예요. 그 여자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젊고 예뻤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네, 혼자 왔어요. 우연히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혼자 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 바로 옆방에 머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준호와 며칠째 만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보, 가요. 준호에게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뭔가 머뭇거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더 있고 싶어 하는 모양이었어요. 미선 씨, 저희 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유리라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무슨 이야기요? 남편과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가려는 투였습니다. 인사요? 이게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증거를 다 봤는데도 이렇게 시치미를 뗄 수 있다니요. 오히려 나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라니요. 당신 휴대폰 다 봤어요. 순간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제야 들켰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보다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내 휴대폰을 봤다고? 어떻게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볼 수가 있어? 오히려 나를 나무라는 투였어요. 자신이 바람을 핀 건 문제없고 내가 그걸 확인한 게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유리라는 여자는 어색해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 끝까지 해야죠. 유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준호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꽤 셌어요. 아픈 정도였습니다. 놓아요. 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들이 한 짓을 왜 숨겨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준호는 체면을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자신의 불륜은 상관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거칠에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가자. 거기서 이야기해. 준호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끌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고 싶었어요. 싫어요. 여기서 할 거예요. 당신들이 한 짓을 다 말할 거예요. 그때 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야,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야? 대든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요? 잘못했다고? 사업하는 남자가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투로 말하다니요. 여자 좀 만나는 게요? 이게 단순히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불륜이죠. 바람이라고요. 그 순간 준호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불륜? 바람? 웃기지 마.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너 같은 게 이혼하면 어디 가서 거지처럼 살면서 버틸 수 있겠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지처럼 살 거라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거지처럼 살 거라고요? 그럼 뭘로 살 건데? 너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어?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게 뭘로 살겠다는 거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준호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속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을 말한 거지.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서 왜 결혼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라는 여자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신들 둘 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준호가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해? 방으로 갈 거예요. 더는 보기 싫어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당연하죠. 그때 준호가 정말 화를 냈어요. 손으로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한테 대들려고? 밀리면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뒤쪽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나를 발로 찼어요. 가슴 부분을 세게 찼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몇 개의 계단을 굴러 내려가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어요. 내 남편이 나를 발로 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계단 아래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팔꿈치도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훨씬 컸어요. 준호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여전히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쳤는데도 그게 먼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유리라는 여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 괜찮아요?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준호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더욱 역겨웠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후회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30년 동안 내가 혼자 사랑했던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방으로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깊었습니다. 리조트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병원 가는 것이었어요. 계단에서 떨어질 때 생긴 상처들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무릎과 팔꿈치의 찰과상, 그리고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외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들, 주말에 골프 약속이라며 나가는 일들,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들이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준호는 리조트에서 돌아온 후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우리 집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준호가 모든 경제적인 일을 혼자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권리도 분명히 있을 거였어요. 집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준호가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재 앙금고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어요.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도 바람을 피우다니 말이에요. 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관련 서류들, 주식증서, 보험 서류 등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집 재산 규모를 파악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외에도 투자용 부동산이 몇 개 있었고 준호 회사 주식도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나한테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꽤 여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내 명의로 된 주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분산해 둔 것 같았어요. 준비가 많이 더 수월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직 모든 사실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아, 엄마야.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 들어오고 있어. 아, 그렇구나. 여행은 어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그랬어. 성민아, 혹시 시간 있을 때 엄마랑 차 한잔 할까? 네, 좋아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어때? 오랜만에 둘이서. 성민이와 만나서 조심스럽게 준호의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아들도 눈치챈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작했어요. 우선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준호 회사 업계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준호 회사가 요즘 어떤지 아세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준호 회사가 몇 개 대기업과 외주 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요즘 그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을 거야. 외주 계약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들렸어요. 만약 그런 계약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계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대부분 인맥으로 이루어지지.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야. 인맥이라는 말을 들으니 묘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역시 그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인맥이 있을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업계분들 많이 아시죠? 그럼 오래 일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지. 그날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준호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딸이 갑자기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지 의아해 하셨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미선아, 내가 물어본 그 회사 말인데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 어떤 어려움이요?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계약 갱신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준호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준호의 불륜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걸까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준호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 개인적인 문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준호의 불륜이 업계에도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그 거래처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회사였습니다. 정확히는 내 고등학교 동창의 남편이 임원으로 일하는 회사였어요. 김영이라는 동창이었는데 가끔 동창회에서 만나곤 했어요. 그 친구 남편이 그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희야, 나 미선이야. 어머, 미선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영희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언제든지 좋아. 언제 만날까? 다음 날 영희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눈 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희야, 혹시 내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우리 준호 회사와 거래하는 거 알고 있니?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 그냥 궁금해서. 영희는 의아해했지만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정말 거래하고 있더라. 그런데 요즘 그 계약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하네.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준호 씨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계약 갱신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네. 정말로 준호의 불륜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조금만 개입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혹시 내 남편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그 계약건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전해줄 수 있을까? 영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일단 남편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른 거래처들도 알아봤습니다. 준호 회사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계약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다행히 그중 일부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서도 몇 개 업체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업계에서 평판이 좋으셨던 덕분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호가 나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준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고소 등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봤어요. 상담 예약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호가 나를 얕잡아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소영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과 상황을 설명하니 승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인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이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휴대폰 메시지 캡처, 병원 진단서, 재산 목록까지 완벽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혼자서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니까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 저 미선이에요. 미선아. 마침 잘 됐다. 내가 부탁한 그 일 말인데 좀 진전이 있었어. 어떤 진전이요? 준호 회사 거래처 중에 내 후배가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 봤는데 요즘 준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네.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어요. 준호의 불륜이 업계에 꽤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와의 스캔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 갱신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 정말 다행이었어요.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그 계약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로 구설에 오르면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집에 도착해서 영희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며칠 전에 부탁했던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희야, 나 미선이야. 지난번에 부탁한 그 일 어떻게 됐어? 아, 미선아. 우리 남편이 그 얘기하더라. 준호 씨 회사랑 계약건 말이야. 어떻게 됐어?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 회사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네. 영희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마 남편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영희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 만나자. 사실 나도 궁금한 게 많아. 다음 날 영희와 만나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불륜과 폭력, 그리고 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어머, 미선아.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충격이다. 영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물론 너희 남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계약 갱신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야. 이유는 충분하잖아.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 볼게. 사실 회사에서도 이미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준호 회사 주식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내 명의로 된 주식이 꽤 많은 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식들을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정량씩 나누어서 매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매각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싶었어요. 준호 회사에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만약 한 번에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완벽했어요. 바로 내가 원하던 효과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모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네, 확실해요. 주식 매각 주문을 넣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준호 회사에 첫 번째 타격이 가해질 거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미선아, 큰일 났다. 준호 회사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주주 중 누군가가 대량 매각을 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어. 물론 그 대주주가 나라는 걸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거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주식 매각과 거래처 계약 해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준호 회사에 이중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미선아, 혹시 우리 회사 주식 뭔가 했어? 무슨 말이에요? 내 명의가 아닌 주식들이 갑자기 매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당연히 모른 척 했어요. 아직 모든 걸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준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복잡한 상황이야. 여전히 나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많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영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선아, 우리 회사에서 결정 났어. 준호 씨 회사와 계약 갱신 안 하기로 했대. 정말이야? 고마워, 영희야. 그런데 미선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준호 씨한테 큰 타격이 갈 텐데.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야 해. 영희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성민이와 만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사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성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에 관한 얘기야.
성민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 네? 설마. 엄마가 직접 봤어. 여행에서도 그 여자가 함께 있었고. 성민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닌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이야.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니 성민이도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 혼자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생각보다 강해. 성민이는 처음에는 충격받아 했지만 점차 내 편에 서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준호는 정말 혼자가 될 거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성민아. 내가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놓여.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해 봤어요. 주식 매각으로 회사 주가가 하락했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어졌습니다. 아들도 내 편에 서주었고 법적 준비도 완료되었어요. 이제 준호가 본격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숨어서 준비하는 단계는 끝났어요.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될 때가 왔습니다.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그동안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였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어요. 주말 동안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된 모양이었습니다. 미선아, 집에 와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할 수 없는 얘기야. 일단 집에 갈게.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오는 준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졌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회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선아,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 어떻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주요 거래처 2곳에서 계약을 해지했어. 그것 때문에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주었어요.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을까요? 그게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아. 준호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아직 자신의 불륜이 회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문제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여전히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게 한심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때문인가요?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여자? 리조트에서 만났던 그 여자 말이에요. 아, 그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야.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왜 회사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된 게 아니야.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야. 결국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은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어요. 아마 준호가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미선아, 준호한테서 연락 받았어. 회사 일이 어렵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여자 문제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자세한 얘기는 준호한테 들으세요. 아니야, 너한테 듣고 싶어. 준호는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시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리조트에서 목격한 불륜 현장, 계단에서 당한 폭력,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준비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특히 폭력 부분을 들으실 때는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어머니.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내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너 때문에 왔지. 미선이한테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께 들켰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게야?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아내한테 폭력까지 휘둘렀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폭력이 아니라 오해? 미선이 무릎에 상처난 거 내가 직접 봤어. 시어머니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준호를 혼내주시니 든든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어머니, 사정이 복잡해요. 복잡하기는 뭐가 복잡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준호는 어머니께 혼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도 집에 왔어요. 할머니께서 연락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민이가 준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성민아,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성민이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가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럼 엄마한테 폭력을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실수였어. 화가 나서. 실수요? 아내를 발로 차는 게 실수라고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화가 나면 폭력을 써도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엄마한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저한테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으면서. 성민이의 말에 준비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타격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셔서 준호 회사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미선아, 준호 회사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은행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야. 정말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정말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자금이 막히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든.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계획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어.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이요? 내 명의로 된 주식들. 혹시 내가 매각한 거야?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모르는 거야? 4명의 주식이 대량으로 매각됐다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미선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내가 한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또 집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미선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아들이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선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지지할게. 어머니, 준호가 잘못했어. 내가 이혼하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이해해. 시어머니의 지지까지 받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이제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고소까지 완료되어야 진짜 끝이었습니다. 준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소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부인, 오늘은 조정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보는 거예요.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준비는 완벽하게 했지만 막상 법정에서 준호와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떨렸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준호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성성해 보였어요. 회사 문제와 가정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을 때 준호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입장을 들어본 후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재산분할 부분에서 이견이 컸습니다. 조정이 어렵겠네요.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시죠. 결국 조정은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라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식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준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5분만. 복도 한쪽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의 표정이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정말 내가 한 거지? 회사 주식 매각하고 거래처들 돌린 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할 것도 없어요. 제 주식을 제가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쓰는 당신이 더 이상해요. 미선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미 늦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양측 변호사들이 서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휴대폰 메시지 캡처,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간녀인 강유리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 여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 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박 변호사의 말에 만족스러웠어요. 준호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호의 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했어요.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이 있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벌금형은 확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정말 완벽한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민사와 형사 모든 방면에서 준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양측이 주장을 펼쳤어요. 우리 측에서는 준호의 불륜과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는 불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병원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당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변론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재판부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를 다뤘어요. 준호 측에서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이미 모든 재산 목록을 파악해서 제출한 상태였어요. 준호가 숨기려고 했던 부동산이나 주식들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재산 목록은 실제와 다릅니다. 원고가 조사한 바로는 훨씬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재산 조사를 지시했어요. 준호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법원의 조사에서는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강유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 여자의 모습을 법정에서 다시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유리는 증인석에서 준호와의 관계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제부터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증언으로 불륜 사실이 법정에서 완전히 확인되었어요. 준호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는 폭행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있었어요. 리조트에서 목격했던 다른 투숙객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후 원고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목격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준호 측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고의적인 폭행이었다고 보시나요? 네, 분명히 고의였습니다. 화가 나서 발로 찬 거였어요. 재판부의 표정이 점점 엄중해졌어요. 폭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판에서는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양측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의 불륜과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당한 충격과 물리적 폭력의 고통을 고려해서 적정한 위자료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한 고통을 정확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도 최선을 다해 변론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갑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만 3억 원이었어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재산분할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불륜과 폭행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형사처벌까지 함께 내려졌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강유리에 대한 소송에서도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어요. 그 여자도 책임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습니다. 회사도 파산 위기고 가족도 잃었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순간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받은 모든 고통을 되돌려준 거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습니다. 부인, 정말 수고하셨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라는 짐을 완전히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나니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준호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의 자유였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온전히 내 시간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조차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이가 자주 놀러 왔어요. 아들은 내 선택을 완전히 지지해 주었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성민이의 말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준호가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게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부끄럽다. 시어머니는 자주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한 것에 대해 죄송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그랬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호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유리라는 여자와의 관계도 끝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아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여자가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감정도 사라졌어요. 준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요가를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만나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책 정말 좋네요. 여성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신선했어요.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미선 씨,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아직도 참고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용기보다는 절망이 더 컸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결국 실행에 옮긴 게 대단한 거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실감했어요.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싶었고 새로운 공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었어요. 엄마, 혼자 여행 가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민이는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독립적인 사람이야. 정말로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리조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서 온전히 내 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예약을 하고 리조트에 다시 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바다, 똑같은 건물이었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평온함으로 가득했어요. 그 계단 앞에도 다시 서봤습니다. 준호가 나를 발로 찼던 바로 그 계단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곧 괜찮아졌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일들도 결국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써봤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해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을 믿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일기를 쓰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민이와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식사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성민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요리도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나 봐. 시어머니께서도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셨어요. 미선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배움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세 명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에요?
성민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싶어. 그게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원대한 계획이나 목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늦게 성민이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다가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용기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확실했어요.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준호가 나에게 준 상처는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배신과 폭력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의존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어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그 아픈 기억은 이제 나를 일으켜 세워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더 높이 일어설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깨달았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